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을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하이! 모여라 외쳐라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봉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네, 지금 왠지 1시간 좀 넘지 않나. 짠. 시간 반이 딱 맞아. 너무 짠. 너무 길면 굿즈. 너무 길면 또 안 좋고. 빨리 강아지 데리고 가요. 우리 동생이 너무 좋아. 아 이게 오셔서 대기하시다가 인사 말씀하시는 거기는 쓰실 건데요. 그 땡기시면은 이따가 인사말 하실 때 가서 하실 거라 땡기시면 안 되고 원래 자리에 두셔도 됩니다. 저기 가려지나 보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대표님. 먼저 알겠어. 이게 딱 여기 비추는 거를 좀 저기 하나 봐. 좀 나아요? 아니 제가 어. 저희가 추천이. 이 의자를 빼고 요 접이식이나 아예 의자를 다 빼버리면 좀 그럴까요? 이거 전화기 벨소리 되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가보자. 네, 배소리 좀 다 같이 배소리 무용으로 하시고. 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손을 손에 잡고 우리 저거 실시간이요? 실시간 이미 들어보시려고? 바쁘니까 이제 조금 더 활동적이면서 괜찮은 세팅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가 찾아오는 손에 손에 잡고 완벽한 모습. 지어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바뀌기 전에 빛나는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의례 할 때는 전부는 아예 잠궈서 자유민주주의 방송 중이라서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트로트 이거야 지금. 제일 세게 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많이 시원해진다고.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여기 두분 안 쓰는데 우리 선생님 김기태 선생님 모르셨구나. 우리 원장님이랑 주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앉으셨다가 발언하실 때 저희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계셔야 돼서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안 먹어요. 오늘 오전에 아예 이렇게 먹긴 분이 앉아있으셔서 발언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티커가 여기로 가는 게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실시간에 생성하는 원래 우리가 화면으로 넣어서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승리. 아이고, 이것도 내일 아침에 차에 보고 내려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앉아 계시다가 발언 하실 때 저희로 걸어 나가시면 돼요. 선생님들 세팅하시고 이거는 잠가놓지 말아야 되겠죠. 또 오시는 분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57분이고 제가 59분쯤에 시작할게요. 정부 정책위원으로 정치학과니 관심 가지고 이 집에 출범할 때 시작을 해보시면 정치다. 시장만 하면 됩니다. 날씨가 뭐 추운 거예요? 비 와서? 진짜 약간 쌀쌀한 게 있어요. 감기 걸렸다 또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 초록 넥타이 하시고 우리 대변인님 초록 옷 하시고 동아리 맞네. 포인트가 아주 좋으네요. 이번에 우리 당 색깔 초록색이 히트쳤어요. 정말 좋아. 괜찮았죠. 네. 정말 좋아. 초록색이. 그래도 이 테이블 세팅을 좀 바꿔보니까 좀 또 새로운 면이 있죠. 얼굴을 볼 수 있어. 공간이 조금만 이거 뭐 배만 되면 좋은데. 그럼 최고였죠. 할수 없지. 돈 더 벌면 뭐 3층으로 또 내려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삼층에. 맞습니다. 네, 여기 공실 많아요 이 동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당사에다가 이제 현수막 딱 붙여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작년에 여기 저 여름에 빌딩을 전체를 전세를 얻으려고 부동으로. 우리 공화당 청년회의 근데 들어온 다음에 여기 오지 마라 해가지고 혁명에 대하여 다 해가지고 5.16 혁명 기념 청년 좌담회. 청년 좌담회 네, 청년 좌담회. 시간- 저기 뒤에 제목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박명 선생님. 공식적인 멘트.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다들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장구지는 듣는 보지 말고. 예, 이제 살짝 저 59분이기 때문에 제가 4시 정각에 시작하는 말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할까요? 아, 네. 지금부터 2020년 청년이 5.16 혁명을 말하다. 우리 공화당의 5.16 혁명 기념 청년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앞쪽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청년 좌담회의 여는 말, 인사말을 우리 공화당의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주청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주청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가볍게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새 당사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가운데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1960년 5월 16일 날 제가 국민학교 막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저희 학창 시절은 5.16 이후에부터 유신체제까지 박정희 정부 시절 60년대 70년대까지 저는 그 어린 시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바로 그 시절 18년 동안 저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가기 전에 학창 시절을 전부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에 산 증언이고 저야말로 박정희 퀴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공 차일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5.16 60주년인데 이것은 자 우리가 5.16이라면은 국회의원들한테 문제 장관들 사람에게 묻습니다. 5.16이 구태타냐 혁명이냐 발언만 해라 이렇게 윽박질입니다. 근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버벅거려요. 역사적 지식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사정변 구데타로 시작해서 혁명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것을 가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심은 무엇이냐? 박정희 리더십.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에 지금 모택동 이후에 권력을 잡고 개혁개방했던 등소핑 알죠?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 우리를 만나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받고 싶다. 책을 달라. 뭐 포항제철 좀 모방하겠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대통령인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세계적인 지도자, 세계적 석학들이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 소탈한 실용주의 정신입니다. 이 구질구질한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시대 때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뼈저린 배고픔 속에서 조선시대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절치부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장단점을 배웠죠. 소탈한 실용주의입니다. 둘째는 48, 9살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생을 배운 지도였습니다. 교수를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귀가 열려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항상 배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역사, 경제학, 서강대학의 남도구 과거 국무총리 되셨죠. 경제학 또 서울대학의 역사 이승근 박사님 역사, 정치학 항상 배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제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일관된 목표 의식을 가졌습니다. 부국강령입니다. 자기 사심을 버리고 평생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교과표시 이런 말 하죠. 내 운전 왜 침을 흘리다. 역사가 나를 평가해 주겠다 이런 게야. 파퓰리즘 정치는 안 쓴다 이게. 돈을 얼마 주고 민심에 굽신굽신하고 촛불을 굽신거리고 그런 정치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민심에 이런 철저하게 포퓰리즘을 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통해서 정치를 바로 해보자고 하셨고 또 일본 경제사를 탐독해가지고 일본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느냐. 배가 아픕니다. 일본이 잘 사는데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배가 아프죠. 근데 이것을 배가 고프단 말이야.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겠다. 그냥 일본을 못 사,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극일 정성을 해가지고 일본의 장점을 배우자.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미국을 등에본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수출을 통한 근대화 정책. 그거를 계속 카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과 다른 앵글로색슨과 다른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경제개혁을 오게 된 계획이죠. 그것은 독일, 프로이센, 러시아가 했던 위로부터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냥 미국을 추종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냥 미국을 따라한 게 아니라 용미, 철저하게 미국의 자본과 기술, 전략을 냉전 체제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 길을 갔던 것이고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케네디 대통령이 활용하라 하니까 괘씸하지만 국교 1965년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오늘날의 근대화의 초석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컴백합니다. 대체 뭡니까? 역사는 미래로 간다 얘기예요. 과거 거 털고 털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일관계 국교 정상화를 이뤘다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용인술입니다. 특히 포항제철에 박태준 자기 그 부하를 회장으로 임명했는데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일체 불간섭합니다. 못하칩니다. 기업 포항제철이
박태준 회장이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리고 정치 자금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못하게 했습니다. 화항제철, 오늘날의 화항제철. 중국의 박태준, 김석평이가 박태준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화항제철 좀, 우리나라처럼 화항제철 좀 만들 수가 없었느냐.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탁월한 영민성을 발휘하셨다. 이 정치는 조직 싸움이거든요. 혼자서 못합니다. 주변의 참모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 활용하는 능력. 이게 정치예요. 이걸 잘하는 게 정치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죠. 한국은 제 혼자 합니다. 외로울수록 좋아요. 그러나 정치와 전쟁은 뭐예요? 터게다 스피리트.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잘 가는 사람이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같이 가주는 거. 주변에 사기를 북돋아주고 자기네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를 같이 가서 공동체 선을 이룬다. 18년의 업적을 보면은 자주 국방에 길을 열었죠. 핵과 미사일 개발하면서 뭐 핵은 만들었다가 그 이제 나중에는 암살되는 바람에 만들지 못했고 미사일 지금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군 조선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항상 배가 고루고루 고팠습니다. 이거 미칠지게요. 보릿고개 알죠? 이거 천년 역사 보릿고개입니다. 세종대왕도 해결 못한 게 배고픈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한 방에 배고픈 민족에게 먹거리를 해결한 지도자입니다. 즉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만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것은 세계사에 전무후무합니다. 미국, 영국 전부 다 200년, 300년 동안 이룩한 거죠.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이룩했다. 그래서 거기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 성장 없이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균관대학의 정치학 교수였던 고 김일영 교수님이 쓴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처음에는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깔고 중산층을 확보한 가운데서 그 이후에 민주주의 열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안 되나? 그것은 민주화를 먼저 하려는 나라는 반드시 실패했다. 얘기야. 배가 불러야 예의가 안다는 공자님 말씀이죠.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네 번째입니다. 정신개조입니다. 더 가장 뛰어난 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 시절에까지 패배주의에 불수했습니다. 6.25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완전히 패가 됐을 때 이거 대한민국 이거 우리나라 이거 정말 되겠느냐 그랬는데 5.16 군사혁명은 뭐냐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인 힘을 불어준 거예요. Can do spirit.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열등감, 일본의 열등감, 미국의 열등감, 중국의 열등감, 러시아의 열등감, 주변 국가의 열등감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부는 나와서 조선민족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새마을정신입니다. 이 새마을정신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게 했다는 것이지 가만 앉아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늘에 사가 떠듯이 정부에서 말이에요. 요새 말하는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시드마니를 부어준 것이 새마을 정신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중남미 아시아 국가에서도 지금 한국에 오면요 새마을운동 그 책을 달라 그럽니다. 그 지금 새마을 박물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크게 되면 정부를 잡으면 새마을운동 박물관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16 정신을 새긴 것이 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가 롤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많은 지금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5.16 정신 이것을 열심히 학습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애국이고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든 그 철도, 고속전철, 경부고속도로, 공단, 창원공단,
전부 다 포항제철 다 기본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저 세계 각국에 가도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안전 잘 돼 있죠. 화장실 좋죠. 먹거리 좋죠. 다 놀랍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누구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공화당 청년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그렇다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부를 하면 거기에 우리 땅에 살고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모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주천 원장님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실용주의, 포퓰리즘, 타파 그리고 할 수 있다 정신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태우 사무총장님,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이주천 원장님이 이제 뭐 당의 최고위원보다는 정치 사학자로서의 말씀 아주 잘 해주셨어요. 큰 리더십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 또 우리 당이 어떠한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지 우리 청년 당원들 입장에서 한번 조명해보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제2기 지도부가 출범하면 정치학교를 열어서 우리 핵심 당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기부터 해서 정치학교를 시작할 때 바로 이러한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이주천 원장님께서 앞으로 강의를 좋은 말씀 해주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나라가 융성해서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뭐 역사가 증명하듯이 첫째 이제 민주화 산업화. 근데 민주화가 먼저나 산업화가 먼저나 이걸 보면은 되게 산업화가 먼저 돼야지 민주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19 혁명은 알다시피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토대가 됐고 5.16 혁명은 부국강병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토대가 된 역사적인 큰 사건인데 우리 지금 21세기 오늘을 보면은 그 후에 대한민국에 가야 되는 선진화라는 그런 태도 앞에서 과연 어느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에 의해 이러한 큰 국가의 과제를 잘 해왔는지 한번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완의 그런 과제도 있고 그나마 좀 반쪽 국가로 5,000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3만문 시대를 이루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좌초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마음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지만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강령이라든지 당의 정신 또 헌법을 존중하는 이런 거를 볼 때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리더십과 부국강병 정신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또 민주화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 포퓰리즘으로 잘못 가면은 바른 민주화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또 이제 선진화 이유는 또 우리가 자유통일의 완성이라는 이제 통일의 완성까지 봅니다만 많은 분단 국가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봐도 뭘 어떻게 해서 뭐 지지율이 뭐 7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선거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저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한 가지 현상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성을 헌법에 기초한 정신으로 본다면 결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당원 여러분들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5.16 정신을 한번 잘 되새기고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정신을 계승하고 또 근데 2020년도에 맞게 재해석해가지고 당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이 정치적인 사건이나 개인의 사건을 보면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5월 16일 날 혁명이
성공할 때 보면은 참 어수룩하니 뭐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은 성명이 성공한지도 모르고 막걸리 먹고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지혜하는 모습도 봤고 새벽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라는 그 당시 그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어디 숨어가지고 연락 두절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 당시 3군 사령관인 이한림 장군하고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이 혁명을 진압하려고 작전을 계획을 수립하고 장면 총리하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장면 총리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5.16 군사 그 당시 그분들은 이제 그 당시 지금 혁명이라고 합니다만 움직임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저지할 그럴 기회를 상실해서 이런 걸 보면 역사도 운명적인 흐름으로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또 의미 있는 말씀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박태우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16 혁명 기념 우리공화당 청년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게 된 인지연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 1961년 5월 16일, 지금부터 59년 전에 발생했던 위대한 성공한 혁명, 5.16 혁명에 대한 좌담회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이 대단히 감사하고 이 시점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좌담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애쓰겠습니다. 청년들께서 진행해 주실 내용들은 5.16 혁명, 5.16 혁명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5.16 혁명 공약의 시대적 가치와 5.16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또한 5.16 혁명에 대한 2020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입장과 관점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5.16 혁명을 군사 정변으로 규정하는 역사전쟁 상황에서 우리 청년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김경희 대변인, 우리공화당의 김경희 대변인께서 5.16 혁명, 5.16 혁명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입니다. 아싸 우리 인지연 대변인 좌장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인사말 해주신 박태우 사무총장님, 이주청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무척이나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재미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옛날 얘기,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별로 젊은 청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그런 그 내용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또 안 가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혁명이다, 쿠데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치우치는 그런 편향적인 그런 교육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도 지난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대로 왜곡되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5.16 혁명 정신이란 이런 제 주제가 주어졌는데요. 5.16은 그 정의를 하기 전에 그 시대적인 배경 먼저 너무나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이미 또 겪으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산 증인이시고. 그렇지만 저만 해도 76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미 다 거친 이후에 저희 안정기로 들어가는 과도기 산업화로 들어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태극기 들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이제 정치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 우파가 이렇게 바로잡지 못한다면 왜곡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뿌리인 역사가, 우리 족보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되어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중요한 생각을 해봅니다. 5.16이 일어나기 전에 4.19가 먼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의 태동이 일어났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5.16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 북한보다 더 불행하게
또는 더 못 살지 않았을까. 그때만 해도 북한보다 저희가 많이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고 그 누군가가 그렇게 용감하게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또 좌파 성향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하는 말이 상당히 또 듣기 싫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또 이승만 대통령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지금 2020년대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잘 먹고 살지 않나. 그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정보라든지 이런 걸로 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역사 정보를 또 학교 교육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그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찾아보시면 5.16 또는 뭐 4.19 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내용이 거의 다 좌편향적인 그런 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면은 좌편향 돼서 이렇게 저희가 진짜 우파 성향 쪽에서 제가 또 알고 있던 그런 지식에 의해서도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이거는 아닌데 와 이렇게 왜곡이 돼 있구나. 근데 우파에서는 그런 글들을 올려놓은 반박 글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놓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 성향의 글들이 왜곡된 그런 글들이 많이 난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가 이런 역사를 지켜나가고 하려고 그러면은 우파도 이러한 이제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이제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카페 글이라든지 뭐 지식백과에 올리는 거 이런 거 잘못되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고 패배주의고 또 시리주의에 빠져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60년대 초까지 북한보다 열악한 경제, 환경, 그리고 가난하고 나태해진 국민성,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방조적인 그런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에 4.19가 일어남으로써 태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 때는 보시다시피 혼란의 가중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끼리도 나와가지고 데모를 할 만큼 학교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선생님 바꿔달라 이런 데모를 할 정도였었다라고 하죠. 지금 요거를 생각하면서 하나 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이번 21대 총선에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다들 느끼게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아이들이 학교가 이제는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정치의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들의 항의라든지 좌파 우파 또 이런 성향의 부모 항의, 그 다음에 또 학교 문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선거 때가 되면 또 이제 그 유권자인 학생들을 향해서 또 학교 앞으로 또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북한의 도발과 위험, 불안한 정세에, 그 다음에 낮은 정부의 지지율, 장면 정부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3.7%의 지지율에 아주 진짜 지지율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의 연속의 시대였습니다. 정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사꾼들, 기업인들은 서구 문물, 그 미국 원조에 이렇게 기생을 해서 서구화된 삶을 아주 이렇게 자기네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너무나 이렇게 틀린 생활을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또 불만이 또 쌓여갔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민중들의 하여금 부정부패, 정치적 모순, 소득 불평등, 사회 경제 모순에 대한 저항 의식이 싹이 텄기 때문에 우리가 대해서 우리의 또 삶에 대해서 이제 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4.19가 되게 되고 5.16까지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의식이 부정부패로 이루어진 그런 불만들이 태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한국 국민들 전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적인 이상과 목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사회 혼란이 끝날 그런 사람이 나와야 이런 혼란의 시기가 끝날 거다라고 미국에서도 내다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시면은 뭐 그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이제 5.16이 일어날 때 보시면은 미군이 이제 윤보선 대통령께 얘기를 했죠. 지금 이렇게 5.16 군사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 막지 말아라. 놔둬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불만의 최고조에 올랐었고 정치적 이런 부분에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5.16이 혁명이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수력 발전소, 제철소, 뭐 비료 공장 이런 거를 지금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대륙을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뭐 북한에다 건설을 많이 이렇게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건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북한이 더 월등한 경제 상황이었고 6.25 전쟁을 치르고도 이제 북한이 자원이라든지 일본 문제라든지 기간 산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빨리 성장을 했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고 자연 기후에만 맡기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한기 때는 뭐 도박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뭐 깡패들의 패싸움이라든지 약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무질서하게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마무리. 5.16 혁명의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런 네. 정도로 듣고요. 그 혁명 정신의 요체가 되었던 그 5.16 혁명 공약에 대해서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것의 시대적 가치, 그런데 과연 이 성공한 민족적 군사혁명인 5.16 혁명을 군사정변이라고 군사 쿠데타라고 폄훼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5.16 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지민 대변인, 우리공화당 최지민 대변인, 최지민 기획홍보팀 부국장님께서 5.16 혁명 공약의 시대적 가치와 그리고 5.16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이따가 또 추후에 김경희 대변인을 통해서 5.16 혁명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지민 부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5.16 혁명을 혁명이 아닌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사 정변이라고 하는 게 지금 1994년 이래로 불행히도 정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에 5.16 혁명을 지탱하는 그 정신이 된 공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에 대해서 짧게 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5.16 혁명 공약 내용 전문입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걸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료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도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걸기군 만세,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육군중장 장도영.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에 발표된 혁명 공약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 내용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업적들 그런 것들을 미뤄보건데 혁명임은 뭐 딱히 의문을 제기할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1994년 9월 1일에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보도를 하기에 이르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오는 96학년도부터 사용될 중고교 국사교과서에서 그동안의 학계 연구 성과와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하여서 대폭 민족사관 확립 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겠다. 그래서 4.19 의거를 최초로 독재 정권을 타도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4월 혁명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마산 이제 사건을 이제 마산 의거로 이제 처음으로 서술을 하는데 문제는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는 이 의미의 정변을 사용하여 5.16 군사정변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용어 혼란이 지금 다소 지금 있는데 먼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정변은 뭐고 쿠데타는 뭐고 혁명은 뭐냐? 즉 저도 입당하기 전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 1994년에 이 김영삼 정부 때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역사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한 엄청난 큰 패배의 시작이었다. 지금 먼저 이제 보실게요. 이거는 표준 국어 대사전의 이제 내용이 일부입니다. 먼저 정변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정변이란 무엇인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그러니까 대사전에서 보면 정변은 또 혁명하고 쿠데타를 또 같이 잡고 있어요. 근데 94년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쿠데타라는 의미의 정변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해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혁명은 뭐냐? 이제 총 3가지로 뜻이 나뉘어요. 예, 혁명의 뜻 1번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또는 이제 왕조 시대에는 왕조가 바뀌는 것. 그리고 또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나 방식을 깨고 질적으로 새로운 걸 급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5.16은 혁명이라고 부르기에 적어도 보수파의 관점에선 부족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혁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대혁명, 중국의 뭐 신해 혁명, 그 다음에 유럽에 있었던 3월 혁명, 터키 혁명, 국민혁명, 심지어 저 빨갱이 막시즘 추종자들이 하는 뭐 심지어 뭐 부르주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 혁명조차도 다 혁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쿠데타는 뭐냐? 그럼 대체 쿠데타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군인이 권리했다고 해서 쿠데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이 이루어질 때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지 그러면 그거예요. 지들끼리 나눠먹기 하면서 쌈박질하는 걸 쿠데타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게 그럼 쿠데타냐? 저 이 기초 개념에서 모순이 있다고 봐요. 쿠데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민중을 이해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두산백과에 이제 쿠데타 정의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쿠데타라고 하니까 그 배경을 먼저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일단 두산백과에서의 쿠데타를 보면 지배 계급 내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배자의 교체를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5.16 혁명과는 좀 많이 달라요. 쿠데타라고 보기에 너무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 단순히 군인들이 걸겠다는 이유만으로 쿠데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일단 용어의 정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명백한 기술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하는 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 누가 기를 쓰고 쿠데타라고 부르냐를 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5.16 혁명을 혁명이라 부르지 않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좌익 인사들이 있겠죠. 뭐 이제 우리 이제 심하게 빨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린 이제 오늘 좀 약간 이제 청년 좌담회로 하니까 이제 좀 좌익 인사라는 말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좌익 인사들은 뭐 무슨 자기들끼리는 이미 서로 보수 진보를 나눠 갖기 시작했어요. 보수 우파를 다 죽여놓고 그 위에서 이제 심지어 문재인 씨가 보수라는 말까지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보수 진보 나눠 먹기를 합니다. 이런 슬픈 상황에 하나의 프레시한 기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뭐 책까지 썼다고 하는데 별로 책을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봐야겠어요. 뭐라고 이제 궤변을 써놨는지. 그래서 보면 프레시안에 서모 씨가 또 교수라는데요. 촛불 1년 박정희 체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이게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느냐? 여전히 한국 사회에 박정희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무너뜨려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궤변 중에 또 궤변 명대사를 뽑아보면 뭐 4월 혁명이 뭐 8.15에 이은 제2의 해방이다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1인 독재 정권을 세우는데 라는 표현을 써요. 역사적 사실과 달라요. 근데 날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좌익 인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은 역사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좀 보수파도 좀 그런 거를 좀 그런 당당함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좌익 인사들은 매우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합니다. 이 좌익 인사는 그러면서 6월 항쟁은 제3해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라고 합니다. 6월 항쟁이란 그 60항쟁을 말하는 거겠죠. 이걸 제3해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뭐라 하느냐? 촛불 시위가 촛불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지금 촛불 혁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대요. 그러면 이 좌익들은 뭘 더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역행을 바로잡은 정도지 새로운 길을 뚫어내지 않았다. 폭넓은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박정희 신드롬을 해체해야 된다. 이 박정희 신드롬 해체라는 것에 5.16을 혁명이 아닌 쿠데타로 규정하는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작업이 1994년에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히도 이제 저희가 불과 5살, 10살일 때 시작된 이 김영삼 정부의 만행은 무슨 일을 불러일으켰느냐?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좌익들이 야 너네 김영삼 정부에서 군사 쿠데타로 규정을 했다. 온갖 판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보도연맹 사건인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5.16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했다라고 해서 판례까지 끌고 나와요.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시행한 게 김영삼 정부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좌익 인사들에게 이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부정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놓은 게 김영삼 정부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 모 거대 야당에서는 김영삼 사진을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옆에다 달아놓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좌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가? 박근혜가 유신체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유신체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송두리째 부정을 하는 이제 기초를 닦는데 이 다음 기사가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년도 안 돼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 이런 식으로 그 부녀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 프레임 씌우더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쿠데타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무슨 선거 쿠데타예요? 민주적으로 당선된, 과반으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탄핵 정국 때는 또 프레시안이 불을 당기는데 박근혜 쿠데타 의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뭐 개헌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무슨 쿠데타예요? 근데 쿠데타란 말을 그냥 갖다 붙여서 선전을 했어요. 뭐 친일 쿠데타냐는데 결국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무조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이런 연상 효과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단어를 끌어다 말이 되지도 않는데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아무리 좌익 인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더라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이후로 바보들의 행진이 이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16을 이제 구국의 혁명이라고 이미 천명하신 바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한 거의 10년 됐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남경필, 박근혜 5.16 발언 동의하기 어렵다. 뭐 있어요. 좌익 인사라고는 부르고 싶지 않아요. 단지 이제 저는 약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누가 바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김태호, 박근혜, 딸로서의 평가와 역사인식 구분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교과서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과서에 쿠데타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그 이제 또 깨알같이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박지원, 박근혜의 독식, 박정희도 이러진 않았다. 그 우리가 아는 그 박지원입니다. 눈 하나 있는 분이요. 예, 눈 하나 있다고 했어요. 비하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문서 번호가 바2군요. 박정희 옆에 나란히 걸린 김영삼 과연 행복할까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홍준표 씨가 당대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옆에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뭐 평생 어떻게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어쨌다 이러면서 말들이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0년 초 회고록을 낸 일이 있다. 그러면서 회고록에 명대사를 써놨어요. 5.16 쿠데타가 그 싹을 무참히 뒷밟아 버림으로써 역사의 시계를 30년이나 거꾸로 되돌려 놓았다. 뭐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전두환에 이르는 30년 군사 독재 전 기간에 걸쳐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서 뭐 어쩌고 권위주의 군부 통치에 맞서 싸웠다. 뭐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 독재 정권의 정보 공작 정치에 의해 그 원형이 파괴 유린된 지 오래되었던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회고록에 썼대요.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진짜인지. 일단 기사에는 일단 그 5.16 혁명 공약의 전문도 저희가 들어보았고, 또 5.16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좌우에 걸쳐서 포진해 있음을 또 최지민 부국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 전쟁 상황입니다. 단순히 5.16 혁명을 뭐 군사 정변으로 부르든 군사 쿠데타로 부르든 군사 민족적 5.16 혁명이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용어 전쟁으로부터 역사 전쟁이 끝없이 전개되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처하게 됐기 때문에 그 혁명 공약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최지민 부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았고, 또한 5.16 혁명에 대한 지금 2020년에 1959년에 발생한 5.16이 대체 무슨 의미이며, 특히 그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청년 지도자들에게 5.16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5.16을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청년의 입장과 관점에 대해 우리 이성우 우리 공화당 대변인께 말씀 들어보고 또 계속해서 서로의 교환하는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대변인님 부탁드립니다. 네. 5.16 혁명에 대한 2020년 시대 청년의 입장과 관점이라는 이제 주제를 맡게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좌파들 또는 이제 5.16이라든지 4.19 이런 것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한 사안을 두고 그거를 정말 물을 자르듯이 세심하게 잘라서 그 한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과장을 해서 선동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변화를 했느냐 이런 비교학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5년 8.15 광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 4.19를 거쳐서 61년 5.16 혁명까지 쭉 이어지게 됐었죠. 우리가 근대화라고 표현을 할 때 근대화라는 거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가지 토끼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는 사실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위대한 선각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공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사실은 민주화라는 것은 서구에서 들여온 것이고 서구에서는 16세기에 산업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중산층들에 의해서 얻어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투표를 했고 거의 1년에 2번 정도의 선거가 항상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민주화는 그리고 근대화는 산업화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956년도에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못 살겠다 가라보자 라는 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주화는 이미 얻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가난 탈출이 더 급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19가 실제로 이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고 5.16이 그거를 막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4.19 혁명이 이뤄지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도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공을 강화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가난을 탈출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단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끌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자유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히려 반공에 관한 이야기들은 좌우 관계없이 끊임없이 나오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겪을 수 있는 모든 체제를 짧은 기간에 다 겪었습니다. 한 세대 안에. 처음에 중국의 봉건 체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주의인 일본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도 이제 체제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을 공산주의와 싸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미국이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저항감이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왜 5.16이 결국은 왜 5.16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됐느냐. 4.19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라면 5.16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난리가 없었습니다. 소요사태가 없었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왜냐? 결국 한국 사회에 남아있던 문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래서 시간 빠르게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그리고 사회 안정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군부던 민주당이던 상관이 없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저는 그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실수도 인정을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도 굉장히 유사점을 건네주는데요. 처음에 박정희 정부가 처음부터 성공적인 발걸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63년도까지 내수경제 진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건 실패한 정책이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80도 정책을 전환을 해서 수출주도 경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위대한 7개 나라, 즉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GDP per capita가 3만 달러가 되는 그런 나라 7개 나라, 이걸 직접 거론을 해보면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우리도 한 번의 실수 또는 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번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5.16 지금 여러분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경희 대변인께서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 그 당시 그 민주당 상황, 민주주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과잉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세부적인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최지민 부국장께서는 5.16 혁명 공약의 내용, 반공을 북실어한다라고 시작하는 5.16 혁명 공약과 그리고 5.16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그리고 1994년에 이미 5.16 혁명을 부정하며 5.16 군사 정변으로 교과서에 명시되는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대변인께서는 5.16 혁명에 대한 일종의 평가, 2020년에 청년으로서의 평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한근영 최고위원께서 5.16 혁명을 군사 정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역사 전쟁, 그리고 나아가 체제 전쟁까지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2020년 청년의 의견,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근영입니다. 우선 59년 5.16 혁명 기념일 하루 앞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부족한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고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제 주제 5.16 그리고 역사전쟁, 거기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에 대한 주제에 따라서 이 5.16을 좀 재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5.16은 우리가 빼앗긴 역사이자 계승에 실패한 전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6 혁명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앞에 말씀하신 많은 발언자분들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성공적인, 그리고 굉장히 특권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민족 전체를 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공익을,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위했다고 봐도 말겠죠. 그리고 그 혜택을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까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반공이라는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북한, 지금의 저 못 살고 헐벗은 우리의 먼 이웃인, 먼 친척인 북한, 그때는 우리보다 한참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북한, 누군가는 쉽게 생각하면 북한의 체제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공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이고, 반공이야말로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민족 전체가 지금까지 굶주림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다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으셨고 그 방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께 5.16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십니다. 패배의식에 만연했던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그리고 사명감을,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깨워주신 분이자 그 시작점이 5.16이다. 그리고 저희 조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농번기만 끝나고 나면 술 먹고 마누라 때리고 도박이나 할 줄 아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산업화의 혁명 일꾼으로 만든 그 사람이 박정희다. 저희 조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조부님은 당시에 좀 공부했다라는 그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박정희 체제를 처음에 많이 반대했고 김대중 씨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년에 본인의 생각이 그리고 본인의 그 얄팍한 판단이 얼마나 민족의 앞으로 가는 큰 길을 못 보고 그 거대한 작은 거인의 그 행보에 대해 얼마나 큰 오명을 잘못된 판단을 하셨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이고 문화의 계승이라고 봅니다. 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갓집이라고 하면 종갓집에는 족보도 있고, 그리고 그 종갓집이라는 그 중심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누려왔던 많은 과실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종갓집에 대해서 뭔가 그 역사를 기억하기를, 족보를 기억하기를, 그리고 해야 되는 뭐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하기 싫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시대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겪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산업화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지도 않았고, 나고 보니 잘 살고 나고 보니 뛰어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른들께,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 할아버님 할머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차피 태어났을 때 그들의 시각이 우리 어른들과 다른 시각이니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매도하고 그 사람들을 안기를 거부한다면 영영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수는 계속 국민들을 대면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는, 그리고 5.16에 대한 역사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시각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빼앗긴 역사, 계승이 실패한 전통으로 마침표를 찍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정치도 빼앗겼고, 교육도 빼앗겼고, 문화도 빼앗겼고, 역사도 빼앗겼다. 그런데 정치, 문화, 역사,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노고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일정한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서로 연계성을 띄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까지, 체제까지 바꾸려드는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모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야겠죠. 교육이 문화를 바꾸고, 그 문화가 또 발전해서 임계점에 이르면 정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정치가 완전히 구도가 뒤바뀌어야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180석을 차지한 좌파 진영처럼. 아까 전에 그 김영삼 관련해서 지금 최지민 부장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신드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라는 위대한 거인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우파로서 하나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 역사도 전통도 계승하지 못한 이 무능한 자들이 박정희라는 이름만 팔면서 수십 년간 득세해왔던 역사를 똑같이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이름을 긁어내야 되고, 이름을 땅으로 추락시켜야 하며, 박정희 신드롬 자체를 없애서 박정희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아무도 그리워하고 향수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자신들이 정말 천년만년 권력을 차지하는 행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김영삼 개인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뭐 크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단순히 정적에 대한 보복, 그리고 자신의 정치 역사에 대한 정당화, 그 이상도 이하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영삼 체제에 있었던, 김영삼 정권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추악한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를 묻었던 그 추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박정희의 이름을 계승하고 있었던 이들은 무엇을 했으며,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고,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못했는데 그 다음 세대 누구라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역사를 보였는가, 노력을 했는가. 단순히 정치인들만 무능하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뽑은 것도 국민이고,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가.
저는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고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5.16의 역사를 지금 청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면하고 피하지 않고 정말 이런 측면이 있구나 우리가 배울 게 있구나 라는 새로운 형태로 멋진 형태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화, 정치, 역사 이 모든 것을 우리 공화당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많은 개인들, 그리고 미국 같은 우리의 우방국들, 우리 공화당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 공화당이 연계를 하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각자 서로 소통하고 이 교육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정치를 다시 뒤집어서 역사를 다시 5.16을 다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다시 정자로 써놓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한근영 최고위원님이 거의 마무리 발언과 같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정리를 대단히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이 청년좌담회 59주년 청년좌담회 5.16 혁명에 대한 청년좌담회를 하면서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서툴면서도 또 또렷하게 발언하고 있는 이 5.16 혁명에 대한 우리의 좌담, 우리의 대화가 바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1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미 1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제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최소한 우리 공화당의 5.16 혁명 청년좌담회에서 이 메시지만큼은 나의 이름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명백하고 뚜렷한 메시지들을 한마디씩 하시는 걸로써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순서는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작게 손 들어주시면 메시지 우리 자발적으로 그런 거 좋잖아요. 꼭 수동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해서 제가 바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하시는 게 인자죠.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또래들과 얘기를 할 때 특히 이번에 선거를 끝나고 제 또래들 돌아보는 시간을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가지면서 굉장히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를 그리고 대한민국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좋다 싫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다 싫다 감정적인 부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고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가고 제대로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세상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우리 민족의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일일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를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는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체제 정복의 지금 싸움에 역사 정복의 싸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친구들한테 좋다 싫다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문재인이 잘생겨서 좋다 혹은 뭐 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히틀러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옆집 오빠, 좋은 친구였을 것이다. 그 악마도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공과 과가 있다면 과에만 집중을 하면 저는 과가 한 2% 정도 있다면 공이 98% 그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너무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잘못된 부분만 조명을 하는 것이다. 좀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화, 정치, 역사 이 모든 것을 병행적으로 함께 바꿔가는데 그거는 순차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갈 때 우리가 민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밌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특히 우리 공화당의 깃발에 있는 우리 당원들의 얘기 들으면 우리가 남들한테 예의 없고 무례하고 그리고 억세고 잘못되게 보이면 그게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가 되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나쁘게 굴면 그 나쁜 모습이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꼰대같이 울면 그 꼰대 같은 모습이 박정희의 모습이 5.16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 태극기등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 아무리 본인이 답답하기로서니 나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고함 치르고 막대하고 자신의 그 답답함만 풀려고 하는 그 단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그리고 이 우파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재밌고 멋있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개인적인 고찰 그리고 단체적인 고찰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정당적인 고찰, 이 전체적인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동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님께서 이 매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공화당 2주년 기념 즈음해가지고서 이제 포럼에서 우리 공화당은 이제 국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JTBC 선생들께서 악마의 편집으로 매력적으로 막 이렇게 과장된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그래 참 매력적이다 저당 참 매력적이다 이런 악마의 편집을 당했던 기억이 아주 또렷이 남과 동시에 매력이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4.15 총선의 충격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투쟁뿐입니다 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아지지가 않는 지금 현실입니다. 진짜 이 5.16 혁명을 성공한 혁명으로서 제대로 된 역사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정말 매력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고 국민의 마음을 손에 움켜잡아야만 하는 역사적 책무가 바로 5.16 혁명을 군사 정변 따위가 아닌 5.16 혁명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에 아로새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네, 또 바로 다음 순서로 하고 싶으신 우리 패널 손 한번. 이성우 대변인님. 저는 사실은 요새 그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가장 화가 많이 났던 게 이제 어제 김무성 관련된 논평을 쓰면서 화가 나고 문재인 씨 또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나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화가 안 날까? 왜 자꾸 헛웃음만 나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가 뭐 해방 전후 또는 이제 건국된 이후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잘 사는 즉 다른 시간대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무능력함 또 무기력함 국민들이 느끼는 무기력함 이런 것들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역사가 반복이 됐는데 처음에는 비극으로 반복이 되지만 그 다음에 올 때는 희극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반복되는 그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앞으로 4.19, 5.16 이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한 큰 발전을 이뤘듯이 민주화와 산업화 둘 다 모두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시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4.19 혁명에 대비를 해야 하고 이번에는 실패 없이 4.19 혁명과 5.16 혁명을 통합을 해서 우리 스스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옹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아까 뭐 중간에 이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잘렸습니다. 지금 우리 그 4.19, 5.16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옛날 얘기,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저희 입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정말 뿌리가 제대로 이렇게 서야지만 나라가 또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좌파들은
역사를 막 송두리째 지금 뭐 이렇게 뭐 우리 그 축구 게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자살골을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가 뭐 이뤄놓은 거 대한민국에 뭐 대기업도 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뭐 사행성이라든지 오락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맞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는 뭐 정치적이라든지 역사 뭐 빼앗아가는 강도지 사기꾼 역할 많은 우파 국민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의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과 함께 묻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들은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시도당에서 이렇게 몇몇 단체 이렇게 해서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단합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얘네들은 역사를 뭐 교과서든 문화든 뭐 영화든 뭐 모든 거를 지금 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손 덮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뭐 이 역사가 어디 가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인터넷 시대,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반론이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좌편향적인 이런 그 검색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뉴스라든지 이런 댓글에 보면은 아주 악의적인 댓글 많이 달리는데 우리 공화당 분들 지금 이제 시간 많으시니까 뉴스 댓글에 가셔서 같이 이렇게 투쟁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당원 동지님들 이제는 더욱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무법천지 지옥이다 뭐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시죠. 70% 80% 이상 사회주의 다 됐네 공산주의 다 돼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거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집회를 하고 막 투쟁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단합을 하시고 우리 공화당이 더욱더 힘을 내고 국민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들을 더욱더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청년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우파 청년으로서 자랑스럽게 행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박수가 나왔고요.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 최지민 부국장님께서 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5.16 혁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지금까지 이제 좌파들이 좌익 빨갱이들이 우리 우파 진영의 시험 프레임이 니네 수구보수다 계속 수구보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구보수가 아니라 호구보수였어요. 보수는 지금까지 너무 착했고 호구였어요. 수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구 탈출을 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죠. 그래서 보면 중국의 사례를 하나 보실게요. 그 문화혁명이라고 뭐 사전에까지 등재를 해놨죠. 근데 사실 그 실체는 그 중국 빨갱이들이 이제 총대 메고 인민대학살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소위 그 문화혁명이라고 명명된 그 사건 때문에 그 죽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뭐 1억 명 이상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뭐 출생 등록도 안 돼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문화혁명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냥 문화혁명이라고 하고 심지어 그걸 문화대혁명이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혁명도 아니고 대혁명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빨갱이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들이 일궈놓은 모든 폭동과 모든 횡패들을 그 폭동임에 불과한 것에는 불구하고 그걸 다 혁명으로 만들 때까지 그들은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빨갱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들의 모든 만행을 혁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보수 우파의 그러니까 이 애국 우파들의 그 역사적인 유산 명백히 혁명인 5.16조차도 보호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무책임한 발언이 역사와 후대의 평가에 맡기자는 거예요. 좌파들은
자기가 역사를 만든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스스로 교육을 하고 세뇌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보수판 분리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역사와 후대의 평가에 맡기자 이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미래에 맡기자 이러고 있어요. 20년 뒤에 누가 해줘요? 그때 되면 이제 지났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합리적 보수니 개혁 보수니 신보수니 이러지만,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개혁도 아니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그들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당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혁명에 반대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반혁명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반혁명 세력이에요. 5.16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지도 모르죠. 저는 그들을 반혁명 세력이라고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이런 낚시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 까는 게 용서받지 못할 때,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권위주의 정부였다라고 하고, 또 쿠데타는 쿠데타지만 착한 쿠데타였어 라고도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5.16은 혁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할 때, 모두가 당당해질 때 우파가 소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59주년 5.16 혁명기념 우리공화당 청년좌담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공화당 청년 지도자들, 우리공화당 청년 당원들의 이 5.16 혁명을 알고자 이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의 각자 나름의 준비, 각자 나름의 공부,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 모두가 5.16 혁명이야, 박정희 대통령 위대해,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라는 선언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그 혁명을 혁명으로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슨 노력과 무슨 공부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오늘 저희들을 보심으로써 갖게 되셨다라면 저희들의 소임은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답게 이제 일어나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배꼽 인사? 아니요, 배꼽 인사가 아니라 제가 내일생 하면 저 왼쪽에서는 조국과 민족을 하고, 우리 다 여기서는 위하여 하면 위하여 한번 다 같이 외치는 걸로. 예. 제가 고민했어요. 네,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답게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으시죠. 같이 모여서 여기 다 모이셔가지고. 각자 포즈 취해서 네, 모여서. 잠시만요. 네. 위하자, 주먹 말고. 잠시만요. 좋아요. 우리 공화당 화이팅! 화이팅! 우리 공화당 화이팅!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끼어들고 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있어서 끼어들 데가 없어. 맞아, 끼어든 거 얼른. 네, 우리 공화당 오늘 2020년 5월 16일은 제59주년을 주제로 우리 공화당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견 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방향성에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계룡산에서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훌륭한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성실하신 우리 선생님들 훌륭해.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내일 계룡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당 지도부 일부는 네, 현충원 참배가 참배를 간단하게 마치고
계룡산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요. 내일 아침에 먼저 7시경에 인사드리고 계룡산으로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2020년 청년이 5.16 혁명을 말하다. 5.16 혁명 기념 청년 자담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